오늘은 한국 문학의 자랑스러운 순간, 바로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한강 작가가 한국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소식은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강 작가는 소년이 온다, 채식주의자 등 깊이 있는 작품들로 이미 한국뿐 아니라 국제문학계에서도 큰 주목을 받아왔죠. 그런데 이 위대한 성취에 대해 중국 내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의외의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주요 매체들, 예를 들어 신화통신 등은 한강 작가가 심오한 주제와 독특한 서사 스타일로 유명한 작가라며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중국 누리꾼들은 자국 작가인 잔리가 수상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과 실망감을 드러내며 한강 작가의 수상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반응은 어디에서 기인한 것일까요? 그리고 이 반응에 대한 더 넓은 시각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의 일부 누리꾼들은 실망과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중국 내에서는 자국 작가 잔리가 이번 수상의 유력 후보로 거론되었기 때문에 그가 상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크게 작용한 듯합니다. 잔리는 중국 문학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작가로 그의 작품들이 이미 많은 중국 독자들에게 사랑받고 있었기 때문에 한강 작가가 수상자로 발표되자 일부 누리꾼들은 이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특히 몇몇 누리꾼들은 노벨문학상은 그 가치를 잃었다, 한국어로도 문학작품을 쓸 수 있냐는 식의 비판적인 발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자국의 문학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는 불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정적인 반응이 중국 전체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의 목소리일 뿐 중국 내에서도 한강 작가의 수상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지지가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여러 매체들은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그녀의 문학적 성취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특히 신화통신은 그녀를 심오한 주제와 독특한 서사 스타일로 유명한 작가라고 소개하며 한강 작가의 작품이 가진 문학적 깊이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중국 내에서도 많은 독자들이 한강 작가의 작품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 누리꾼은 책을 읽고 나서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며 그녀의 작품이 인간의 내면을 깊이 있게 파고들어 감동을 주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독자는 최근 읽은 책 중 가장 감명 깊었다며 한강 작가의 작품이 자신의 삶에 큰 울림을 주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한강 작가의 대표작인 소년이 온다와 채식주의자는 중국어로 번역되어 많은 중국 독자들에게도 사랑받고 있으며 일부 독자들은 더 많은 언어로 번역되길 바란다며 전 세계적으로 그녀의 작품이 널리 읽히길 바라는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처럼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중국 내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으며 그녀의 작품이 가진 보편적 메시지가 중국 독자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단순히 개인의 성취를 넘어 한국 문학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일부 중국 누리꾼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이는 자국 작가가 상을 받지 못한 데서 오는 실망감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한강 작가의 작품에 감동을 받은 많은 중국 독자들은 그녀의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한국 문학에 대한 관심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이번 수상은 한국 문학의 글로벌 도약을 상징하는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한강 작가의 작품이 주는 감동은 언어와 국경을 초월해 전 세계 독자들에게 전달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 문학이 앞으로 더 많은 독자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한강 작가의 수상은 한국 문학뿐만 아니라 아시아 문학 전반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한강 작가의 작품이 더 많은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 독자들이 그녀의 문학적 세계를 경험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또 한국 문학의 새로운 장을 연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에 대한 이야기와 이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다뤄보려 합니다. 한강 작가는 한국 문학 역사상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전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취 뒤에는 예상치 못한 논란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바로 현역 작가 김규나의 발언이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김규나 작가는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강 작가의 작품을 역사 왜곡이라 지적하며
그녀의 노벨문학상 수상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했습니다. 특히 김 작가는 한강의 작품이 정치적 또는 물질적 이유로 선정되었다고 주장하며 이는 스웨덴 할리먼이 한국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는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과연 이 발언은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것일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 큰 논란이 되었을까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김규나 작가의 비판 내용과 그에 대한 문학계의 반응, 그리고 한강 작가의 성취가 가지는 진정한 의미를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김규나 작가는 한강 작가의 대표작인 소년이 온다와 작별하지 않는다를 중심으로 한강의 문학 세계를 비판했습니다. 특히 김 작가는 이 작품들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있으며 스웨덴 할리먼이 한국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이 작품에 찬사를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한강 작가의 수상이 출판사 로비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하며 이 수상을 정치적 선택으로 해석했습니다.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는 5.18 광주민주화 운동을, 작별하지 않는다는 제주 4.3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이 두 작품은 한국의 현대사를 배경으로 인간의 고통과 그 속에서 피어나는 존엄성을 탐구하는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규나 작가는 이러한 한강의 문학을 역사적 진실을 왜곡한 작품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작가는 특히 스웨덴 할리먼이 발표한 한강 작가는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강렬한 시적 문학을 썼다는 심사평을 두고 이들이 한국의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평가가 한국 현대사의 비극을 단순히 외국의 시선에서 잘못 해석한 결과라고 주장하며 노벨문학상이라는 권위 있는 상이 정당하게 주어지지 않았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김규나 작가는 노벨문학상이 동양권 작가에게 주어졌어야 한다면 한강이 아닌 중국의 옐렌커가 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옐렌커의 문학적 깊이와 감동이 한강의 작품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언급하며 한강의 수상은 정치적 판단에 의한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규나 작가가 한강과 함께 언급한 옐렌커의 랭커는 중국 현대 문학계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작가입니다. 옐렌커는 중국의 근현대사를 배경으로 한 여러 작품을 통해 중국 사회의 어두운 면을 탐구하며 정치적 비판과 사회적 성찰을 담아내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사실주의와 상징주의를 결합하여 중국 내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규나 작가는 옐렌커와 한강을 비교하며 한강의 작품이 무게와 질감에서 품격과 감동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녀는 옐렌커의 작품이 한강의 작품보다 문학적 깊이와 감동의 수준이 훨씬 뛰어나다고 평가하며 노벨문학상이 옐렌커가 아닌 한강에게 돌아간 것은 잘못된 선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문학평론가들은 이 비교가 단순한 문학적 취향의 차이를 넘어서 정치적 편향성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한강과 옐렌커는 서로 다른 사회적 배경과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작품을 써왔으며 그들의 문학적 목표와 표현 방식 역시 크게 다릅니다. 따라서 두 작가를 단순히 문학적 수준만으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한강 작가의 작품은 한국 현대사의 비극을 넘어 인간의 보편적인 고통과 연약함을 탐구하며 이를 강렬한 시적 표현으로 승화시켰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옐렌커와 같은 다른 작가들이 추구하는 방향과는 다른 문학적 길일 뿐 그 자체로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다는 것이 많은 문학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김규나 작가는 이번 한강 작가의 수상을 두고 노벨문학상이 정치적 이유나 출판사 로비에 의해 결정된 것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녀는 노벨상 심사위원들이 한국 현대사의 아픔을 잘 알지 못하고 출판사의 마케팅 전략에 휘둘려 한강을 선택했다고 주장하며 심사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노벨문학상은 그 오랜 역사 속에서 정치적 논란을 피해가기는 어려웠지만 기본적으로 문학적 성취와 예술적 가치를 기준으로 수상자를 선정해왔습니다. 노벨문학상을 선정하는 스웨덴 할리먼은 철저한 심사 과정을 거쳐 수상자를 발표하며 이 과정에서 문학적 깊이, 예술적 표현, 사회적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한강 작가의 작품이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이유는 그녀의 작품이 단순히 역사적 사건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 속에서 인간의 고통과 존엄성을 깊이 있게 탐구한다는 점에서 큰 평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녀의 작품은 한국 현대사의 비극을 다루면서도 보편적인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전 세계 독자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번 논란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학 비평의 문제를 넘어서 문학적 성취와 비판의 경계에 대한 논의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김규나 작가의 발언은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었으며 그 과정에서 출판사와 노벨상 심사위원회에 대한 의혹까지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노벨문학상 수상은 단순한 정치적 선택이나 상업적 로비의 결과로 볼 수 없는 깊이 있는 문학적 성취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많은 문학 전문가들은 김규나 작가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한강 작가는 소년이 온다와 작별하지 않는다를 통해 한국 현대사의 비극을 정면으로 다루며 그 속에서 인간의 보편적 고통과 연약함을 섬세하게 풀어내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는 문학 비평의 자유와 그 한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문학은 다양한 해석과 평가가 공존할 수 있는 예술의 영역이지만 그 과정에서 객관적인 평가 기준과 문학적 성취에 대한 존중이 지켜져야 한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단순히 한국 문학의 성취를 넘어 세계 문학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녀의 작품이 주는 메시지와 감동은 언어와 국경을 초월해 많은 이들에게 전달되었으며 이는 한국 문학이 세계 문학사에서 더욱 주목받을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한국의 역사적 비극과 인간 내면의 상처를 깊이 탐구하며 전 세계 독자들에게 큰 감동을 전했습니다.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과 함께 한강 작가의 작품들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한강 작가의 대표작 소년이 온다, 작별하지 않는다가 어떻게 전 세계 독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는지, 그녀의 문학이 왜 전 세계적으로 공감을 얻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한강 작가의 작품 중 소년이 온다는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아픈 상처 중 하나인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단순히 사건을 서술하는 것을 넘어 그 당시의 인간적인 고통과 상처를 탐구하며 그 비극을 깊이 있는 문학으로 승화시켰습니다. 한강 작가는 광주의 참혹한 상황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처럼 느꼈다고 합니다. 왜 인간은 이렇게 폭력적일 수 있는가? 라는 질문과 동시에 왜 그토록 서로를 도우려 하는가? 라는 상반된 인간의 모습을 보며 그녀는 이 이야기를 쓰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특히 소설의 마지막에 나오는 죽지 말아요라는 문장은 그 시대를 살아간 이들의 외침을 상징하는 강렬한 메시지입니다. 이는 단순한 구호를 넘어 인간의 삶과 죽음 그리고 절망 속에서도 살아남으려는 간절한 희망의 목소리로 다가옵니다. 한강은 이 문장을 쓰는 과정에서 고통을 견디기 힘들었다고 말했으며 글을 쓰며 자신도 수차례 울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러한 몰입과 진정성이 그녀의 작품에 그대로 녹아들었고 전 세계 독자들은 그 진정성을 통해 그녀의 문학적 깊이를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가 한국의 역사적 사건을 다루었음에도 전 세계 독자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보편성에 있습니다. 폭력, 고통, 연대, 그리고 희생. 이러한 주제는 특정 국가나 시대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한 평론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강의 소설은 단순한 역사 소설이 아니라 인간 내면의 고통과 그 안에서 찾는 희망을 다룬 작품입니다. 이 진정성 있는 이야기와 몰입은 전 세계 독자들로 하여금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강의 소설은 번역되면서도 특별한 주석을 달지 않았습니다. 이는 이 작품이 다루는 메시지가 충분히 보편적이고 그 자체로도 모든 독자들에게 이해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소년이 온다는 역사 소설을 넘어서 인간의 내면과 본질적인 주제들을 탐구하며 그 고통을 문학적으로 승화시킨 작품입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단순한 문학적 성취를 넘어 한국 문학의 세계적 도약을 상징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녀의 작품은 한국적 정서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그 안에 담긴 인간의 내면에 대한 탐구는 전 세계 어디서나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 감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한강 작가의 작품들이 다시금 주목받으며 한국 문학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도 더욱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많은 한국 작가들이 세계 무대에서 빛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한강 작가가 이룬 성취는 단순한 개인의 영광이 아닙니다. 이는 한국 문학이 앞으로 나아갈 새로운 길을 열어준 큰 도약이자 전 세계 독자들에게 한국 문학의 가치를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세계적 성공을 이뤄내기까지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정치적 억압을 받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한강 작가는 소년이 온다와 같은 작품으로 한국 현대사의 아픈 상처를 담담하게 그려냈지만 정부는 그녀를 탄압했습니다. 세계적인 문학상을 수상했을 때조차 대통령의 축전을 받지 못했고 해외 도서전에서는 그녀의 참여가 차단되기도 했습니다. 한국 문학의 위대한 성취를 정치적 이유로 억누르려 했던 어두운 현실, 그 진실을 오늘 영상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강 작가의 대표작 중 하나인 소년이 온다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배경으로 한 작품입니다. 이 소설은 단순한 역사 소설을 넘어 국가 폭력 속에서 고통받는 개인의 아픔을 섬세하게 그려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예술적 성취에도 불구하고 한강 작가는 박근혜 정부 시절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블랙리스트에 오른 900여 명의 예술가들은 그들의 정치적 성향 때문에 정부로부터 탄압을 받았습니다. 한강 작가도 그중 한 명이었고 그녀의 작품 활동 역시 방해받았습니다. 특히 2016년 파리 도서전에서 프랑스 주최 측이 한강 작가를 초청했지만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강 작가의 배제를 지시했습니다. 이는 예술적 성취를 정치적 이유로 가로막으려는 정부의 행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죠. 뿐만 아니라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는 정부 예산으로 공공도서관에 비치되는 사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리고 맨부커상을 수상했을 때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축전을 보내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한국 문학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이런 억압과 탄압을 겪었던 것입니다. 한강 작가뿐만 아니라 당대 최고의 감독들인 봉준호, 박찬욱, 황동혁 감독 역시 블랙리스트에 올라 억압받았습니다. 블랙리스트에 오른 예술가들은 공공기관에서 배제되고 정부 지원도 차단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억압을 넘어 예술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사건이었습니다. 예술은 사회를 비추고 권력을 감시하며 인간의 감정을 가장 진실하게 표현하는 수단입니다. 그러나 블랙리스트는 예술의 이러한 역할을 억누르려 했습니다. 심지어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는 보수 성향의 학부모 단체 민원으로 인해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유해도서로 분류되며 폐기되기도 했습니다. 예술적 자유가 이렇게 정치적 이유로 억압당한 현실은 우리 모두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블랙리스트는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는 예술가들의 자유로운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 국가적 범죄였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문학과 예술을 권력의 도구로 삼으려 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예술가들이 고통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한강 작가를 비롯한 많은 예술가들은 묵묵히 자신들의 작품을 통해 세상의 진실을 전했습니다. 비록 한강 작가는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에 오르며 수많은 억압을 받았지만 그녀는 문학의 힘을 굳게 믿고 자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맨부커상을 수상하며 한국 문학의 위상을 세계에 알렸고 지금은 노벨문학상을 거머쥐며 한국 문학의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작가의 성공을 넘어서 예술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예술은 권력에 의해 억압되어서는 안 되며 창작의 자유는 보장받아야 합니다. 한강 작가의 성취는 이러한 억압 속에서도 예술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한강 작가는 소년이 온다, 채식주의자 등 뛰어난 작품으로 한국 문학의 위상을 세계적으로 알린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문학적 성취 이면에는 놀라운 비하인드 스토리가 숨겨져 있었죠.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며 전 세계 문학계에 한국 문학의 저력을 알린 그녀는 과거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문화적 탄압을 받았던 인물 중 한 명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한강 작가는 이런 정치적 억압을 이겨내고 결국 세계적인 문학적 성취를 이뤄냈을까요? 한강 작가는 자신조차도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믿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소식을 보이스피싱이 아닐까 의심할 정도였죠. 문학계 선배이자 그녀의 아버지인 한승원 작가 또한 처음엔 딸의 수상 소식을 믿지 못했다고 합니다. 한국 문학 역사에 길이 남을 이 위대한 순간이
사실 그녀의 고난과 억압을 딛고 이룬 성취라는 사실이 더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강 작가가 겪었던 블랙리스트 사건,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한국 사회의 정치적 어두운 단면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녀가 어떻게 정치적 탄압 속에서도 문학적 신념을 지키며 한국 문학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었는지 그 과정을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한강 작가는 그녀의 대표작 소년이 온다를 통해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아픈 상처 중 하나인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다루며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 작품은 단순한 역사 소설을 넘어서 국가 폭력에 희생된 개인들의 고통과 그 안에서 피어나는 인간의 존엄을 섬세하게 그려냈습니다. 한강은 광주 민주화 운동의 참상을 간접적으로 경험했으며 이를 통해 인간의 폭력성과 연대에 대한 깊은 성찰을 작품에 담아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역사적 비극을 다룬 작품은 당시 박근혜 정부의 눈밖에 나게 되었고 그 결과 한강 작가는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900여 명이 넘는 예술가들이 이 리스트에 올라 있었고 그중 한강 작가도 포함되었습니다. 한강 작가가 이 리스트에 오른 이유는 바로 그녀가 다룬 5.18 민주화 운동이라는 민감한 주제 때문이었습니다. 블랙리스트는 박근혜 정부가 정치적 성향이 다른 예술가들을 탄압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이 명단에 오른 예술가들은 정부 지원에서 배제되고 그들의 작품은 공공기관에 배치되거나 홍보되지 못했습니다. 한강 작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의 소설 소년이 온다는 당시 정부의 예산으로 공공도서관에 비치되는 사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또한 해외 도서전에 초청을 받아도 정부의 간섭으로 참석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한강 작가가 맨부커상을 수상했을 당시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축전을 보내는 것을 거부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히 한 개인의 성공을 축하하지 않은 사건이 아니라 정부가 예술을 정치적 도구로 바라보고 있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한강 작가의 성취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국내에서 정치적 억압을 받으며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강 작가는 당시 상황을 되돌아보며 매우 힘들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정치적 억압 속에서도 문학적 신념을 지키며 작품을 이어나갔고 자신의 목소리를 문학을 통해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한강 작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수많은 예술가들이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에 올랐습니다. 봉준호, 박찬욱, 황동혁과 같은 영화 감독들 역시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렸으며 이들은 자신들의 예술적 활동에서 수많은 제약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예술 탄압은 단순히 개인적인 억압을 넘어서 대한민국 문화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사건이었습니다. 블랙리스트 사건은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을 억압하는 정치적 행위로 예술과 정치가 부딪힐 때 발생하는 가장 극단적인 사례 중 하나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술은 정치와는 독립적으로 존재해야 하며 그 안에서 자유롭게 표현되어야만 진정한 가치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예술을 정치적 도구로 삼으려 했고 자신들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예술가들을 탄압했습니다. 한강 작가의 소설 채식주의자 역시 이러한 탄압의 피해를 받았습니다. 보수 성향의 학부모 단체의 민원으로 인해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유해 도서로 분류되어 폐기되는 사건이 발생했죠. 이는 한국 사회에서 정치적 이념과 예술적 자유가 충돌할 때 발생하는 극단적인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러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한강 작가와 많은 예술가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예술적 신념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작품 활동을 이어갔고 그 결과 세계 문학계와 영화계에서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이러한 예술적 자유의 승리이자 정치적 억압에 대한 저항의 상징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한강 작가는 블랙리스트에 오르며 정치적 탄압을 받았지만 그녀는 문학의 힘을 굳게 믿고 자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맨부커상 수상에 이어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한국 문학의 위상을 세계에 알렸고 이는 한국 문학사의 길이 남을 성취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강 작가의 성공은 단순한 개인적 성취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한국 문학의 글로벌 도약이자 예술의 자유가 억압 속에서도 빛을 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 사건입니다. 그녀의 작품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이유는 단지 문학적 성취 때문이 아닙니다. 그녀의 작품은 역사적 비극을 다루면서도
그 안에 담긴 인간의 보편적 감정과 존엄을 이야기하며 전 세계 독자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한강 작가의 아버지 한승원 작가는 박근혜 대통령이 축전을 보내지 않은 것이 오히려 잘된 일이라고 말하면 딸이 정치적 억압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 말처럼 한강 작가는 정치적 억압에 굴하지 않고 문학적 신념을 지키며 세계적으로 큰 성취를 이뤄낸 것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예술은 억압받아서는 안 되며 그 어떤 정치적 이유로도 창작의 자유가 제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술은 사회를 비추고 진실을 말하며 권력에 의해 침해되지 않는 자유로운 공간에서 비로소 그 가치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한강 작가의 성취는 이러한 억압 속에서도 예술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예술의 자유를 지키고 더 많은 한국 문학 작품들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한강 작가와 같은 예술가들이 더 이상 정치적 이유로 억압받지 않고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한강 작가의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나요? 예술과 문학의 자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